진료실 창문에 빗줄기가 세차게 부딪히는 동안 김민주는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물의 혼돈 속에서 어떤 패턴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것이 박현우 의사의 연민, 어린 시선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박 의사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되는 양 검은색 검사 결과 봉투를 들고 있었다. 52해의 삶, 그중 30해를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쳤다. 서울 동부의 작은 자동차 부품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로 성장시킨 것이다. 민주는 어릴 적 꿈꿨던 모든 것을 쟁취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개인 전용기, 외제차들, 그리고 회의실에서 그의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존경심과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 순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진료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현우 의사가 에어컨, 바람이 무겁게 감도는 침묵을 마침내 깼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어려운 소식을 전하도록 훈련된 듯했지만 민주는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 뒤에 숨겨진 망설임을 감지했다. 검사, 결과는 몇 달 동안 지속된 통증과 끊임없는 피로가 이미 예고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췌장암, 말기, 수술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기존 치료법에는 내성이 있는 상태였다. 민주는 그 중심 진실을 완화시키려는 듯 주변을 맴도는 전문 용어와 의학 용어들을 들었다. 암종, 전이 예후 불량 도르 의사는 완화 화학 요법, 삶의 질, 호스피스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준이 실제로 들은 것은 오직 숫자뿐이었다. 6개월, 운이 좋으면 1년, 항상 수십 년 앞을 계획했던 남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년이었다. 그는 의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 결과 봉투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료실을 나섰다. 그는 연민을 원하지 않았고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의 평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출구를 찾고 불가능한 것을 협상하는 데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협상의 영역도 넘어선 것이었다. 운전기사 이두영은 지하 주차장에서 신문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재빨리 신문을 접고 검은색 벤츠 뒷문을 열었다. 그는 사장을 15년 동안 모셨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했다. 회사로 가는 길 내내 민준은 차에 선팅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영화처럼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울은 평소에 혼란스러운 에너지로 들끓고 있었다. 사람들은 젖은 보도를 따라 달렸고 노점상들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로부터 상품을 보호했으며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택시를 잡으려 경쟁하며 휴대폰으로 통화했다. 모두가 서둘렀고 모두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다. 양복, 주머니 속 휴대폰이 끈질기게 진동했다로 민주는 무시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대한 답변을 재촉하는 비서실장 김지수일 것이 분명했다. 아니면 분기별, 수치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재무이사 박성호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의 전 부인인 이수진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전화일 수도 있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의무가 없었지만 말이다. 그는 25년 전 아직 큰 야망을 가진 중견 사업가였을 때 수진과 결혼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경심을 더해주는 서울의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었다. 10년 동안 그들은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허상을 유지했다. 자선만찬, 유럽 여행, 사교 잡지 사진들게 하지만 수지는 저녁에 함께 있어주는 남편,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 관심을 원했다. 그리고 민주는 수표를 주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 이혼은 조용하고 값비쌌다. 다투거나 상처 줄 자녀가 없었기에 변호사 아들 사이에서 공유된 10년의 차가운 재산 목록만 분할되었다. 수지는 해운대 별장과 두둑한 위자료를 챙겼다. 민주는 그의 고독과 사업을 얻었다. 그때는
공정한 거래처럼 보였다.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이 잘못 협상한 것은 아닌지 의아했다. 그들은 알메이다 유통 본사가 있는 강남의 미러 빌딩에 도착했다. 먹구름을 반사하는 30층짜리 유리와 철골, 건물다 파사드에 새겨진 그의 이름, 그의 유산, 그의 제국.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민주는 30층 사장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기계적인 속삭임을 내며 닫히자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깔끔하게 다듬은 흰 머리, 완벽한 이탈리아 정장, 실크 넥타이슴 성공의 이미지. 하지만 움푹 들어간 눈과 누르스름한 피부색은 어떤 값비싼 옷으로도 숨길 수 없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김지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가로막았다. 금발에 유능하며 항상 손에 수첩을 들고 블레이저 주머니에 펜스의 자루를 꽂고 있는 그녀였다. 그녀는 약속, 미결사항, 긴급 전화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의 흐름을 끊었다. 오늘 약속 전부 취소해요. 그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고 수첩은 여전히 손에 펼쳐져 있었다. 전부 다요. 민준이 반복했다. 회의, 전화, 약속,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사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혼자가 된 민주는 도시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걸어갔다. 저 아래의 서울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녹지 공간이 점재하는 콘크리트와 유리 바다였다. 그는 얼마나 자주 이 창가에 서서 확장을 계획하고 이익을 계산하고 인수를 모의했던가? 도시는 항상 그가 외과적 정밀함으로 말을 움직이는 체스판이었다.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규칙을 알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들고 몇 달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수지는 평소의 청구 및 집을 주기 외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놀란 듯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어색한 안부를 주고받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친밀감 주변을 맴돌았다. 민주는 그녀가 행복한지, 결혼 생활을 떠났을 때 찾던 것을 찾았는지, 가끔 자신을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수년간의 거리감과 자존심에 질식되어 목구멍에 걸렸다. 결국 그들은 날씨, 그치지 않는 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오후에 남은 시간은 이상한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민주는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자신의 사업적 탁월함을 증명하는 상과 인증서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실제로 보지 않으면서 스프레드시트를 훑어보고 내용을 읽지 않고 문서에 서명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색깔을 지워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듯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건물 뒤편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을 때 민주는 퇴근하기로 결정했다. 집이라고 부르는 텅 빈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끌그는 그 유리와 철골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중앙, 에어컨으로 걸러지지 않은 공기를 마셔야 했다. 그는 이두영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포르쉐 키를 집어들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은 몇 달 만이었다. 항상 운전기사에게 위임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핸들을 손에 느끼고 무너져가는 삶에서 적어도 무언가라도 통제하고 싶었다. 그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운전했고 차가 기억으로 아는 거리와 대로를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불 켜진 강남대로를 지나고 신사동을 내려가고 고가도로를 가로질렀다. 밤의 도시는 다른 에너지, 더 거칠고 더 정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기업의 외관이나 가짜 미소는 없었고 그저 불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있었다. 그는 결국 대학로의 한 허름한 술집에 멈춰 섰다. 시원한 맥주와 튀긴 안주를 파는 그런 소박한 곳이었다. 그가 자주 가는 종류의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 진정성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뒤쪽 포마이카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주문하고 다른 손님들을 관찰했다. 웃는 커플들, 축구에 대해 논쟁하는 친구들, 사장 욕을 하는 직장인들, 평범한 삶, 일상의 문제, 소박한 기쁨과 민주는 질투심을 느끼며 깨달았다. 저 사람들은 그의 모든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진정한 연결, 진실된 순간,
하루의 무게를 나눌 누군가. 그는 맥주를 천천히 마셨고 속으로 느끼는 씁쓸함을 반영하는 그 쓴맛을 음미했다. 박현우 의사는 치료 중에는 술을 피하라고 권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6개월, 어쩌면 1년 당 큰 그림에서 보면 눈 깜짝할 새였다. 밖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술집의 차양에 후드득거렸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려고 달려갔고 우산을 나누어 쓰며 상황에 웃었다. 민주는 계산을 하고 웨이터가 놀라서 눈을 깜빡일 만큼 후한 팁을 남기고 비 오는 밤거리로 나섰다 차로 돌아와 그는 금속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 거물 김민준,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모든 계획 능력, 모든 전략, 모든 결단력, 그 어느 것도 자신의 몸 안에 자리 잡은 적과 싸우는 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강남의 텅 빈 펜트하우스, 그의 고독이 울려 퍼지는 조용한 방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일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팀에게 말할까? 후계자를 지명할까? 회사를 매각할까? 하지만 오늘 이 비 오는 서울의 밤에 민주는 그저 집에 가서 어쩌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었다. 다가올 고통이나 피할 수 없는 끝이 아니라 평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건설해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다는 것. 다음 날들은 민준이 자동 조종 장치로 수행하는 기계적인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도시 위로 해가 뜰 때 일어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옷장에 걸린 30벌의 똑같은 정장 중 하나를 입고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는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정상이 아니었다. 모든 회의는 부조리극처럼 느껴졌고 모든 사업 결정은 우주적인 헛됨이었다. 지수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민준을 위해 일한 15년 동안 그녀는 기상학자가 구름을 읽듯 그의 기분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들은 폭풍 후 구름이었다. 그는 더 조용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마치 그의 일부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괜찮은지 물어보려 할 때마다 그는 평생 개인적인 대화를 피해온 사람의 숙련도로 화제를 돌렸다. 그 주 목요일,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아무에게도 병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것. 박현우 의사가 지었던 그 연민 어린 시선을 주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힘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았다. 이제 와서 약점을 드러내며 그것을 부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순전히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수년 동안 미뤄왔던 일. 그는 전화를 들고 외웠지만 사용하지 않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 음내. 번들 5번째에 놀라움과 불신이 가득한 굵은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재민아. 민주는 거의 10년 동안 발음하지 않았던 애칭을 사용하며 말했다. 그의 남동생 김재민은 전화 반대편에서 침묵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심한 다툼 끝에 자신을 삶에서 끊어냈던 형 민준이 전화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대화는 불편한 침묵과 숨기지 않은 원망으로 점철되어 긴장감이 흘렀다. 재민은 부산에 살았고 공립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일했으며 아내 박미경과 쌍둥이 아들 둘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준이 항상 평범하고 야망이 없다고 여겼던 삶. 하지만 이제 동생이 아이들의 축구, 경기, 소박한 해변 휴가, 가족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민준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였다. 그들은 곧 만나자는 막연한 약속과 함께 통화를 마쳤다. 둘 다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의 바른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편안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전보다 더 공허함을 느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고 거의 알지 못하는 조카들이 있었으며 야망이라는 재단에 희생시킨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날 밤 민준은 전례 없는 일을 했다. 그가 거의 아침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인 오후 6시에 회사를 나섰다. 이두영은 너무 놀라서 차를 가져오라는 말을 2번이나 들어야 했다. 강남으로 가는 길에 민준은 올림픽공원을 지나가자고 요청했다. 그는 걷고 싶었고 발밑의 잔디를 느끼고
수십 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했던 긴급함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다. 운전기사는 그를 입구 중 한 곳에 내려주었고 민주는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초저녁이었고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러너들은 훈련하고 있었고 커플들은 벤치에서 데이트를 했으며 가족들은 늦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는 소년을 처음 보았다. 소년은 호수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고 발은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8살이나 9살쯤 되어 보였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헝클어진 곱슬머리,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을 끈 것은 소년의 외모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는 낡은 플라스틱 표지 수첩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절대적인 집중 속에서 혀를 이 사이에 끼고 있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고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소년은 주변 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었다. 그 집중 속에는 민준이 알아볼 수 있는 순수함, 강렬함이 있었다. 삶이 꿈꾸는 것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전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이 그랬다이바. 꼬마야 민준은 더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소년은 크고 표현력이 풍부한 눈을 들어 올렸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호기심만 있었다. 민준은 수치심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언제부터 그가 공원에서 모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한심한 버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웃었고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솔직한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는 보물을 보호하듯 수첩을 닫았다. 민준은 벤치로 걸어갔고 정중하지만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소년이 혼자인지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었다. 소년은 엄마가 근처 상업 건물에서 늦게까지 청소부로 일하고 거리에 있는 것보다 공원이 더 안전해서 여기서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다. 김민수요. 소년이 대답했다. 김민수. 아저씨는요? 민준은 망설였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년의 직설적인 눈빛에는 정직함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이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냥 민준.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두 낯선 사람이 벤치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공유했다. 그러자 민수는 민준이 무엇을 하는지, 근처에서 일하는지 물었다. 민준은 거짓말을 하거나 단순화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다.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의와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루를 보낸다고. 소년은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지루할 것 같아요. 민수는 아이들의 잔혹한 정직함으로 말했다. 하루 종일 갇혀서 돈 이야기만 하는 거요.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친 소리였다. 맞아. 지루해. 그는 인정했다. 아주 지루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엄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바닥을 닦지만 여가 시간에는 그림을 그려요. 언젠가는 전시회를 열어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소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민준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너는? 민준은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다. 거기에 뭘 쓰고 있니? 민수는 수줍게 웃었다. 저 이야기요. 사람들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요. 선생님이 제가 글을 잘 쓴대요. 언젠가 작가가 될 수도 있대요. 그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 같은 아이에게 그렇게 큰 꿈을 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민준은 이상한 감정의 찌릿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익을 늘리거나 경쟁사를 인수하는 그것과 관련 없는 꿈을 꾼 것이 언제였을까?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맞지 않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을 언제 멈췄을까? 공원 폐장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는 재빨리 일어나 낡은 배낭에 수첩을 넣었다. 가야 해요. 엄마가 곧 끝날 거예요. 아저씨랑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민준 아저씨. 그는 손을 내밀었고 너무 빨리 성장해야 했을 것 같은 아이에게서 나온 어른스러운 몸짓이었다. 민준은 그 작은 손을 잡았고 그 악수의 단단함에 놀랐다. 나도 좋았어. 민수야. 그리고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해 계속 나아가 듣봐. 세상은 좋은 이야기가 필요해. 소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공원 출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달려갔다. 민주는 몇 분 더 벤치에 앉아 서울 위로 어둠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르는 아이와의 우연한 만남은 아무 의미도 없어야 했다. 그것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상호작용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년, 그 순진한 희망 속에는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 있었다. 다음 날들 동안 민주는 민수를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소년은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는 정말 그림 전시회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수첩 속 슈퍼히어로들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그 주 월요일, 재정 예측에 대한 또 다른 지루한 회의 후 민주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수에게 오후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비서의 표정으로 보아 걱정스러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다. 지난주와 같은 길을 걸었고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찾았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수첩에 글을 쓰고 있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이 다시 만나도록 공모한 것처럼 민수는 눈을 들어 올렸고 그의 얼굴은 알아보고 환하게 빛났다. 민준 아저씨,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외쳤다. 다시 오셨네요. 놀란 것 같지는 않았고 그저 행복해 보였다. 마치 어른들이 다시 나타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민주는 그의 옆에 앉았고 적절하지만 친근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교는 어땠는지, 엄마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종류의 슈퍼히어로를 만들고 있는지. 민수는 손짓을 하며 활기차게 이야기했고 그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눈이 반짝였다. 그러다 소녀는 진지해졌다. 민준 아저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민주는 9살짜리 아이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세요? 그 질문은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진 것처럼 그들 사이에 떨어졌고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행복이라는 개념이 수십 년 전에 그가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을 멈춘 개념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가 만족을 성공으로, 기쁨을 성취로, 연결을 정복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아닌 것 같아. 그는 마침내 그를 놀라게 하는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성공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행복해지는 것을 잊은 것 같아. 그 말들은 가공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그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숨겼던 상처 입은 곳에서 곧바로 나왔다. 민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제 철학 선생님이요. 그는 그 단어를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행복 없는 성공은 장난감은 많지만 함께 놀 사람이 없는 것과 같대요. 민준 아저씨는 함께 놀 사람이 있어요? 그 비유의 단순함은 파괴적이었다. 민주는 그의 텅 빈 펜트하우스, 그의 고독한 저녁 식사, 그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벽에 액자에 담긴 그의 성취들을 생각했다. 그는 웅장한 성을 지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을 채우는 것을 잊었다. 아니, 그는 인정했다. 없는 것 같아. 민수는 작은 손을 민준의 팔에 올렸고 놀랍도록 성숙한 위로의 몸짓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는 잠시 멈췄고 민주는 그 완곡한 표현을 이해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매일이 백지예요. 민주는 눈이 평소와 다르게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울었던 것이 언제였을까? 기억할 수 없었다. 아마도 15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어쩌면 그때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감정을 떨쳐내며 헛기침을 했다.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구나. 민수야. 소녀는 웃었다. 그냥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관찰하고요. 그리고 글을 써요. 글쓰기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느끼는 것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 적 있어요? 민준은 그 생각에 거의 웃을 뻔했다. 자신에게도 감정을 인정하기 힘든 그가 그것을 종이에 적는다고? 하지만 그 제안에는 유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진단 이후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 시도해봐야 할 것 같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민수는 즉시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 연필과 함께 건넸다. 지금 시작해요. 아저씨가 느끼는 것 하나를 써봐요.
민주는 손에 든 빈 종이를 바라보았다. 연필은 마치 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내면의 소용돌이를 요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무엇일까? 두려움, 고독, 후회? 천천히 학창시절 이후 사용하지 않은 필체로 그는 단 하나의 단어를 썼다. 길을 잃은 종이 위에 그 외로운 단어. 길을 잃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박동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것을 침묵 속에서 읽었고 그의 표정은 그의 나이의 아이에게는 너무 진지했다. 그러더니 그는 종이를 다시 가져가 뒤집고 뒷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민주는 연필이 페이지 위를 춤추며 조심스러운 글자를 형성하는 것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가 끝났을 때 민수는 종이를 네 부분으로 접어 작은 사각형을 만들었다. 이거 간직하세요. 그는 민준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읽으세요. 언제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요청에는 민준이 질문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엄숙함이 있었고 그는 접힌 종이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은 공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다시 그들을 방해하기 전까지 조금 더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기 전에 민수는 민준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내일은 엄마가 쉬는 날이라 하루 종일 함께 보낼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몰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민주는 약속했고 자신의 약속의 진심에 스스로 놀랐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민주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침실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열고 싶은 유혹을 참으며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그것을 그에게 건넨 방식에는 거의 신성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부적이나 우주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언제인지 알게 될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민준의 무언가는 그것을 존중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들은 그의 일상에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민준은 여전히 사무실에 갔고 여전히 문서에 서명하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이 위임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려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팀을 신뢰했다. 재무이사 박성호는 사장이 더 편안해 보인다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지수는 그저 침묵 속에서 관찰했고 걱정했지만 민준의 사생활을 침해하기에는 너무 존중심이 있었다. 수요일 약속대로 민준은 올림픽공원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 역시 수첩에 글을 쓰고 있었다. 35살쯤 되어 보였고 아들처럼 까무잡잡한 피부에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은 긴 머리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에는 어떤 값비싼 옷도 줄 수 없는 우아함, 위엄이 있었다. 민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민수는 벤치에서 뛰어내렸다. 민준 아저씨 오셨네요,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친구예요. 아주 멋지고 엄청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일어섰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눈에는 아들을 보호하는 싱글맘의 자연스러운 경계심이 있었다. 이보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민수가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제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청소용품으로 일하는 사람의 거친 느낌을 느꼈다. 오히려 그 애가 저에게 친절해요.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따님은 특별해요, 보람씨.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했고 처음의 긴장감은 점차 사라졌다. 보람은 민수가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을 가지고 자신과는 다른 미래를 가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가지 일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부심과 피로를 같은 양으로 말했다. 민주는 매료되어 그녀의 말을 들었다. 여기 진정한 야망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공허하고 자기중심적인 야망이 아니라 아들에게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주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의 야망이었다. 보람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그림 몇 점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발밑을 쓸고 다니는 사람의 눈으로 본 서울의 도시 풍경. 그 이미지들에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민준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거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도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 있었다.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가 말했다. 전문적으로 전시할 생각은 해보셨어요? 보람은 웃었지만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전시회는 민준 씨 돈이 들어요. 액자, 공간, 홍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없는 돈이 들죠.
그래서 미치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침대 밑에 보관해요. 언젠가는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은 듣기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돕고 싶었고 돈을 제공하고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듯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보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부유한 낯선 사람의 자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돈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작은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말했다. 결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보람은 가야 했다. 1시간 후에 다른 근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수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고 아들의 말동무가 되어준 민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빠르게 걸어 떠났다. 민준과 민수는 다시 단둘이 남았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준이 말했다. 민수는 오직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웃었다. 엄마가 최고예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누군가가 되어야 해요. 엄마가 하신 모든 일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소년의 성숙함은 감동적이었고 당황스러웠다. 어떤 아이도 어깨에 그렇게 많은 무게, 그렇게 많은 책임감을 짊어져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민수에게서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결단력을 보았다. 차이점은 민수는 여전히 눈에 빛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영웅과 해피엔딩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공원을 걸었다. 민수는 학교 친구들 자신의 글쓰기를 격려하는 국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편집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동부에서 가난하게 자란 이야기,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아버지의 자동차 부품 가게 이야기. 그는 그 시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는 비즈니스 신문을 위해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세련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진실은 더 엉망진창이었고 더 인간적이었다. 대화가 꿈과 계획으로 흘러갔을 때 민수는 흥분했다. 저는 사람들이 덜 외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책을 쓰고 싶어요. 제가 읽는 책들이 저에게 그러는 것처럼요. 그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외롭죠, 그렇죠? 민준은 부인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예의 바른 벽을 세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인정했다. 아주 외로워. 오랫동안 민수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에 관한 게 아니래요. 진짜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관한 거래요. 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관찰은 민준에게 주먹처럼 다가왔다. 정확히 그것이었다. 직원들, 동료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사업가 김민준 거물 건물 외벽에 큰 글자로 새겨진 이름을 보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소중하고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낭비했다는 커져가는 느낌을 가진 그저 김민준을 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다른 벤치에 앉았고 이곳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민수는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집중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주는 그저 바라보았다. 의제도 목표도 생산하거나 정복하거나 감동시킬 필요도 없는 그저 거기에 있는 단순한 순간을 즐겼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민수는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민주는 그렇다고 말했다. 가끔 제가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모두가 제가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쩌죠? 엄마의 모든 희생이 헛수고가 되면 어쩌죠?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여기 9살짜리 소년이 자신이 짊어졌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오늘날의 그로 만들었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멈추는 것이 뒤를 돌아보고 공허함을 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 민수야. 민주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배운 것을 하나 말해줄까? 소년은 글쓰기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돈이나 권력 또는 내 이름이 건물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잃으면 아무 가치도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수 있어.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는 네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내 어머니가 가지지 못했던 선택권을 네가 가지기를 원해.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사람들이 덜 외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야. 그것이 중요해. 민수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을 처리했다. 그럼 아저씨는 후회하세요? 부자가 된 것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룬 것을 후회하지 않아. 내가 길에서 잃어버린 것을 후회해. 내가 밀어낸 사람들, 내가 진정으로 살지 않은 시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돈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은 것.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대화의 무게를 흡수했다. 그러자 민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민준을 안았다. 남자를 완전히 놀라게 한 빠르지만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소년이 말했다. 어른들은 항상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달라요. 민주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얼음층이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그를 자발적으로 안아준 것이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거래적이거나 계산되지 않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느낀 것이 언제였을까? 민수는 물러서서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가 내린 모든 선택, 따르지 않은 모든 길을 생각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공허한 약속으로 끝난 재민과의 통화를 생각했다. 그는 수진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 낭비한 세월을 생각했다. 그는 효율적인 기계의 부품처럼 대했던 직원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서랍장 위에 접혀있는 종이, 그가 쓴 단어와 민수가 뒷면에 쓴 무언가가 있는 종이를 생각했다. 언제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이 그때였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주가 그 예상치 못한 소년을 통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공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그들을 일어나게 했다. 민수는 수첩을 넣고 배낭을 정리했다. 다시 만나요? 그는 눈에 희망을 담고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항상. 그것은 큰 약속이었고 어쩌면 너무 큰 약속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주황색 저녁 하늘 아래에서 민주는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들은 공원문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민주는 민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엄마와 합류하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사랑과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적대적인 도시에 맞서는 두 전사. 민주는 그들이 군중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민주는 서랍장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는 발코니에 앉았고 불 켜진 도시가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 모든 불빛, 그 모든 삶, 그가 결코 알지 못할 모든 이야기. 그 광활함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고독도 있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거기에는 그의 단어, 길을 잃은 성인답지만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는 종이를 뒤집었다. 그리고 거기에 민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그가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대답이 있었다. 그의 모든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세 단어. 9살짜리 소년이 52살 남자에게 쓴 단어. 나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단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주는 서울의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 세 단어를 반복해서 읽었다. 동시에 약속이자 도전인 세 단어. 정확히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그가 부순 것을 고칠 시간, 그가 결코 시작하지 않은 것을 건설할 시간.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끝나기 전에 진정으로 살 시간.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새벽까지 발코니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쪽지를 들고 저 아래 도시는 침묵 속에서 박동하고 있었다. 몇 주 만에 그의 삶을 카운트다운으로 바꾼 진단 이후 처음으로 민주는 단지 두려움이나 분노, 절망만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가능성. 다음 날 아침 금요일 민주는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가 인수나 확장을 위해 짜곤 했던 종류의 전략적 계획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한 계획. 그는 지수를 방으로 불렀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 대해 진정으로 물었다. 일정이나 보고서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해서. 그녀에게는 발레를 좋아하지만 무용학교가 비싼 7살짜리 딸 소피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수는 일과 싱글맘 역할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없어
경영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비서가 그 사무실 밖에서 일어나는 꿈과 두려움, 그리고 온전한 삶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이전에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수가 놀라움과 감동을 안고 나간 후 그는 각 이사들과 개별 회의를 소집했다. 재무의 박성호, 마케팅의 최나영, 운영의 정경수, 각각에게 그는 같은 일을 했다. 사업가 모드를 끄고 인간 모드를 켰다. 최나영은 어머니가 진행성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셔서 밤새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일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울었다. 정경수는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책의 압박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박성호는 결혼 생활이 위태롭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민주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기업적인 해결책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밖에 두고 오라는 기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공감을 제공했다. 유연성을 제공했다. 인간성을 제공했다. 민수의 쪽지가 수십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영혼의 일부를 해제한 것처럼 그에게 무언가가 변했다. 그날 오후 그는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대화가 달랐다. 민주는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유산에 대한 다툼, 갑작스러운 단절, 수년간의 어리석은 자존심에 대해 사과했다. 재민의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떨렸다.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10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원한을 해체했다. 재민은 이제 13살인 쌍둥이 아들 김태민과 김준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 축구팀에서 어떻게 뛰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자 삼촌에 대해 어떻게 묻는지. 민주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으며 자란 10대 조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에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부산 재민의 집에서 간단하게 오직 가족만 화려함 없이 격식 없이 그저 불타버린 다리를 재건하려는 사람들. 민주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들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마포에 있는 수진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인터폰을 받았고 이 예상치 못한 방문에 분명히 불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를 올라오게 했다. 수진은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주름이 있었지만 눈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평화, 어쩌면 그녀는 그 이후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민주는 깨달았다.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고독한 저녁 식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 그들은 그의 펜트하우스의 영혼 없는 화려함과는 너무나 다른 취향 있게 꾸며진 작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민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진실부터 시작했다. 그는 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서리고 손이 입을 가리는 것을 보았다. 동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재빨리 설명했다. 그녀가 알았으면 했다. 15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이제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연아, 당신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당신을 액세서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고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을 만날 자격이 있었지.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삶을 건설하는 것을 잊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은 나에게 수없이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듣지 않았지.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 선생님 지훈 씨요. 그들은 5년 전 조용히 결혼했다. 그는 다정해요. 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말한 대로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내 생일을 기억하고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묻고 정말로 내 대답을 들어줘요. 민주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확히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는 당신을 가진 행운아예요.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코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결혼 생활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 몇 시간 후 민준이 떠날 때 그들은 문 앞에서 서로를 안았다. 10년의 삶을 공유했고 마침내 그 사실과 화해하는 두 사람의 포옹이었다. 주말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멋졌다. 토요일, 민주는 제국을 시작했던 자동차 부품 가게로 향했다.
그는 수년 동안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관리자들이 매달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강북에 있는 본점은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곳에서 일했던 60살의 지점장 만식 씨는 그를 보고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직원들은 긴장했다. 불시 검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은 그저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카운터를 돕고 고객들과 이야기하고 낡은 에어컨이 겨우 식혀주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렸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모든 나사, 모든 부품을 배우고 확장을 꿈꾸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만식 씨는 민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빚진 고객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막 시작하는 정비사들에게는 특별 가격을 적용해 주었는지,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믿으셨는지에 대해서. 민준은 성장하려는 욕심에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그 원칙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슬프게 깨달았다. 일요일 그는 부산까지 운전했다. 민호의 집은 소박했다. 중산층 동네의 깔끔한 빌라였고 작지만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다. 거의 알지 못했던 형수 지영 씨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맞이했다. 쌍둥이 준서와 준우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민준이 축구팀에 대해 묻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점심은 지영 씨가 민호의 도움을 받아 만든 집밥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과 넉넉함이 있었다. 그들은 대화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하준에 대해, 쪽지에 대해, 그리고 이 이상한 재발견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조용히 듣다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자랑스럽다, 민준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민준은 다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20년을 통틀어 울었던 것보다 지난 2주 동안 더 많이 울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너무 오랫동안 느끼지 못해서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만족감,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희열이나 경쟁자를 짓밟았을 때 만족감이 아니었다. 단지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조용한 평화였다. 월요일이 되었고 어려운 결정들이 함께 찾아왔다. 민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물러날 것이며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일상 업무는 팀을 믿고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재현 이사가 용기를 내어 당연한 질문을 했다. 김 사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민준은 미소 지었다.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아마도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괜찮았다. 우선순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는 수수께끼처럼 대답했다. 그날 늦게 민준은 늘 그랬듯이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하준은 그곳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다. 달라 보이네요. 소년은 그 당황스러울 정도의 통찰력으로 관찰했다. 훨씬 가벼워 보여요. 민준은 그의 옆에 앉았다. 네가 쓴 걸 읽었어. 쪽지에 있는 거. 하준이 웃었다. 그래서요? 도움이 됐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바꿨지.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그 세 마디가 수년간의 심리치료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지. 소년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가끔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한 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준은 학교에서 쓴 장문이 선생님께 칭찬받았다고 말했다. 민준은 형과 화해한 이야기, 아버지의 가게를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하나하나에 하준은 오직 아이들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집중력으로 경청했다.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니, 민준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돈, 권력, 부동산. 하지만 남는 것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야. 숭안들이지, 연결이야. 지금 너와 함께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에 대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
하주는 잠시 말이 없었고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흔들었다. 그럼 우리 엄마 말이 맞았네요. 엄마는 항상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민주는 그 단순한 진실이 다시 한번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곧바로 퇴근하고 도착했다. 그녀는 아들의 삶에 민준이 존재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듯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짧게 대화했고 민준은 충동적으로 초대를 했다. 언제 한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할까요? 화려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당신들을 더 잘 알고 싶어서요. 혜진은 망설였다. 민준이 알아볼 수 있는 상처 입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하준이 신나서 뛰어올랐다. 엄마, 제발요. 엄마가 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스타 먹어요. 혜진은 아들과 민준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토요일은 어때요? 민준은 동의했고 낯설면서도 멋진 기대감을 느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불과 3주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진단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선고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6개월, 어쩌면 1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토요일까지의 날들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민주는 회사에 모두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했다. 부모들을 위한 유연 근무 시간, 공부하고 싶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 지원금, 그리고 그가 직접 소외 계층의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까지. 마치 30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유진은 민준이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만든 기금을 통해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나영은 급여 손실 없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재현은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관대함이 아니었다. 민주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주변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감사를 보는 것이 분기별 이익으로는 결코 제공할 수 없었던 만족감을 주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을 발견한 것 같았다. 목요일 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이 박사가 새로운 검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를 보고 싶어 했다. 민주는 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초기 진단 이후 그는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마치 가지 않으면 병이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환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금요일 아침으로 약속을 잡았다. 진료실에서 이 박사는 민준이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새로운 검사 결과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었다. 종양이 예상했던 속도로 자라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안정화된 것처럼 보였다. 하이 박사는 조심스러웠다. 이것이 치유나 역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례적이어서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는 멍한 채 들었다. 안정화되었다고? 어떻게? 왜? 의사는 면역 반응, 개인차, 그리고 신체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싸우는 방식을 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론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준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느꼈다.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준의 쪽지를 읽은 이후, 그저 존재하는 대신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했다. 이 박사는 거의 마지못해 감정 상태가 질병 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복, 목적, 연결은 치유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신체에 싸울 수 있는 추가적인 힘을 주었다. 민주는 희망적인 충격 상태로 진료실을 나섰다. 그는 여전히 병을 앓고 있었고 여전히 심각했지만 소중한 것을 얻었다. 시간. 어쩌면 6개월이 아닐 수도 있고 1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추가되는 메일이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다. 토요일은 그해 그 시기 서울에서는 드물게 화창했다. 민주는 혜진이 알려준 주소 강남 외곽의 한 주택 단지로 운전했다. 건물은 소박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노는 작은 녹지 공간이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곳에는 생명과 공동체가 있었다. 그의 세상에 콘크리트와 유리에는 결코 없었던 것이었다.
하주는 문 앞에서 신나서 뛰어다니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혜진에게 줄 꽃과 하준에게 줄 고급 필기구 세트, 특별한 종이로 된 노트, 다양한 색깔의 펜,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에 관한 책을 가져왔다. 소녀는 그 선물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안았다. 아파트는 작았다. 방 2개, 거실과 주방이 통합된 구조였다. 하지만 혜진은 그 공간을 집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방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도시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는 각도에서 본 서울의 풍경이었다. 창문에는 식물들이 있었고 손으로 만든 화려한 커튼, 그리고 하준의 어린 시절 모든 단계의 사진들이 있었다. 혜진은 주방에서 약속했던 파스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위안을 주었고 민준에게 너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도움을 제안했고 혜진은 망설인 후 받아들였다. 곧 민준은 토마토를 썰고 있었고 혜진은 소스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하준은 새 노트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요리하면서 대화했다.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방 보육원에서 자랐고 기회를 찾아 16살에 서울로 왔으며 임신 소식을 듣고 사라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일찍 아이를 가졌다. 하준을 혼자 키우고 3가지 일을 하며 불가능해 보일 때도 그림을 그리겠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민주는 커져가는 존경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진정한 힘, 진정한 결단력이 있었다.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파괴했던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 아들이 책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면서도 존엄성과 희망을 유지했던 그녀의 힘이었다. 그리고 당신은요? 혜진이 소스를 저으며 물었다. 하준은 당신이 아주 부자이고 아주 성공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당신이 슬프다고도 말했죠. 아니면 슬펐다고요. 당신이 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솔직한 관찰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혜진은 친절함과 진정한 호기심으로 말했다. 민주는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다. 결국 그는 진실을 말했다. 병에 대해, 헛된 야망으로 낭비된 삶에 대해, 하준이 쓴 쪽지에 대해, 그리고 세 단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혜진은 소스 젓는 것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은 특별한 심장을 가졌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물을 다르게 느껴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죠.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당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상기시켜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하기 전에 망설였다. 민주는 그녀가 말하도록 격려했다. 혜진은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하준이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줄까 봐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질까 봐요. 그는 아직 아이예요. 게임과 놀이에 대해 걱정해야지 길 잃은 어른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고 단지 어머니의 보호적인 걱정만 있었다. 민주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하지만 그는 나를 위해 솔직히 말해서 나를 구원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보답하고 싶어요. 돈으로가 아니에요. 그는 혜진의 표정을 보고 재빨리 덧붙였다. 존재로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는 것으로요. 어쩌면 삼촌처럼, 아니면 나이 많은 친구처럼. 혜진은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에게는 긍정적인 남성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연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쩌면 당신들은 서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미소로 합의를 맺고 저녁 식사 준비로 돌아갔다. 그 식사는 민준이 먹어본 것 중 최고 중 하나였다. 세련됨은 전혀 없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 가벼움, 진정한 웃음 때문이었다. 하준은 자신이 만들어낸 캐릭터들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혜진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공유했으며 민주는 하준을 폭소하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녁 식사 후 혜진은 더 많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서울의 영혼을 포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충동이 그에게 솟아올랐지만 이번에는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혜진 씨,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가로수길에 있는 성진이라는 갤러리 사장님을 알아요. 그분은 항상 신선한 시각을 가진 신진 작가를 찾고 계시죠. 제가 당신의 작품을 그분에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가 공간을 샀거나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솔직한 소개일 뿐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면 좋고 아니면 당신은 잃을 것이 없어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희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하고 있었다. 하준이 그녀 옆에서 뛰어올랐다. 엄마, 하세요. 엄마, 그림은 정말 대단해요. 혜진은 아들과 민준 사이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소개만요. 제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민준은 즉시 동의했다. 정확히 그래야 했다. 밤은 대화와 웃음으로 깊어졌다. 민준은 시계를 보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에 놀라 거의 11시가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사교 행사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 이 소박한 아파트에서 이 두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그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하준은 그를 세게 안았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준 아저씨.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어른들은 보통 아이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달라요. 민준은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영광이지, 꼬마야. 너는 내가 5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몇 주 만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혜진도 그를 안아주었다. 이제는 덜 조심스러웠다. 우리 아들을 봐줘서 고마워요. 그를 진정으로 봐줘서. 그리고 그가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어서도 고마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민주는 너무 감격해서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라디오를 켜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게 언제였을까? 기억할 수 없었다. 도시는 창밖으로 지나갔다. 늘 똑같은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더 다채롭고 더 생생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월요일, 민주는 성진에게 전화해서 혜진의 그림 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만남을 잡았다. 갤러리 사장은 괴짜였지만 재능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이미지를 바라보며 예술 감정가들이 내는 사려 깊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민주는 혜진의 이야기를 미화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고 들려주었다. 단지 사실만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함 속에서 훔친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재능 있는 여성. 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들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혼이 담겨 있어요. 진실함이 느껴져요. 내가 보는 많은 기술적인 작품에는 부족한 것들이죠. 민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갤러리를 나섰다. 그는 즉시 혜진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일과 일 사이에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다. 그가 성진의 관심에 대해 말했을 때 전화선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흐느낌이 들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주는 놀라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 사이로 겨우 말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거의 모르는데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고 있어요. 민주는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혜진 씨. 당신의 재능은 보여져야 마땅해요. 그 주에 민주는 또 다른 만남을 주선했다. 민호에게 전화해서 더 큰 것을 제안했다. 완전한 가족 점심 식사. 민호, 지영, 쌍둥이, 혜진, 하준, 그리고 그 자신. 그의 즉석 가족. 그가 선택한 부족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다. 점심 식사는 펜트하우스에서 열렸지만 민주는 혜진에게 요리를 부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그들은 그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디자이너 주방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쌍둥이와 하준은 축구와 만화에 대한 공통의 열정을 발견하며 즉시 잘 지냈다. 민호와 혜진은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영은 민준이 전략적으로 집에 걸어둔 혜진의 작품들을 칭찬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멋졌다.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점심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민준은 잠시 발코니에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종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는 때때로 통증을 느꼈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피로를 보았다. 하지만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을 얻었다. 이런 것을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해, 연결을 위해, 진정으로 살기 위해. 하주는 누군가에게 동반자가 필요할 때를 늘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의 옆에 나타났다. 아저씨는 이제 행복하죠? 소년이 물었다. 그것은 실제로 질문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그는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 펜트하우스에서의 그 가족 저녁 식사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기적이 물리학의 법칙에 도전할 필요 없이 단지 삶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3개월이었다. 민준의 종양은 모든 의학적 기대를 무시하고 계속 안정화되었다. 이 박사는 자발적 관해, 드물지만 기록된 현상, 의학의 미스터리에 대해 조심스러운 용어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준은 마음속 깊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단지 몸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영혼이 머물 이유를 찾은 것이었다. 혜진은 성진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3점의 그림이 팔렸고 2개의 미술 잡지에서 그녀의 작품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직업을 2개로 줄이고 그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꿈은 한 걸음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하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민주는 몇 편을 읽었고 진심으로 감동했다. 단순한 아이의 상상력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진정한 능력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한 아동도서 출판사가 소년의 작품을 읽도록 했다. 그들은 하준이 12살이 되면 단편집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제안했다. 민호와 그는 이제 매주 통화했다. 쌍둥이는 민준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축구에 대한 메시지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펜트하우스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으로 그를 폭격했다. 지영은 민준이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든다고 농담했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녀의 눈은 빛났다. 회사에서는 민준이 시행한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생산성이 증가했고 직원 이직률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모두가 자신이 일꾼이기 이전에 인간님을 상기한 듯 새로운 정신이 감돌았다. 재현은 몇 년 만에 회사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언급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꿀 전화가 민준에게 걸려온 것은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혜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급히 그를 봐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 있다고 했다. 민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준이. 아니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하준은 괜찮았다. 다른 일이었다. 그는 즉시 가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에서 그는 대기실에서 혜진을 발견했다.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몸을 떨며 그를 세게 안았다. 민준은 패닉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하준은 어디 있어? 혜진은 그를 방으로 데려갔다.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듯했고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안 돼. 그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안 돼. 자신의 생명을 구한 소녀는 안 돼. 하지만 그때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하준은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다. 단지 잠들어 있었고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얼굴은 평온했다. 혜진은 그의 혼란을 보고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설명했다. 하준이 더 피곤해하고 등의 통증을 느꼈다고. 그녀는 성장통, 아이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왔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다. 많은 검사를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최악의 소식에 대비했다. 하준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혜진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이었다. 선천성 만성 신부전증인데 이 모든 세월 동안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식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미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그 폭로는 민준에게 눈사태처럼 쏟아졌다. 그토록 많은 희망, 빛, 생명을 주었던 그 특별한 소년이 이제 그의 어머니가 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을 위한 대기자 명단은 길었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치명적이었다. 민준은 생각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당장 저를 검사해 주세요. 그는 즉시 말했다. 제 혈액을 검사해봐요. 혜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의 병이 있잖아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신장이 2개 있고 종양은 안정화되었어요. 내가 적합하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내 생명을 구했어.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예요. 의사들은 처음에는 민준의 병력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합병증을 언급하며 주저했다. 하지만 그는 끈질겼고 단호했으며 그의 제국을 건설했던 모든 결단력을 사용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싸웠다. 그들은 검사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이었다. 2시간 후 의사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해독할 수 없었다. 그러더니 미소 지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친척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드물고 거의 불가능했지만 일어났다. 마치 우주가 길 잃은 백만장자와 현명한 소년, 이 2 사람이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만나도록 공모한 것처럼. 다음 며칠은 수술 준비, 전문가와의 대화, 끝없는 서류 작업으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민준은 최고의 외과 의사들에게 연락했고 모든 것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팀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보장했다. 그의 돈은 마침내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주는 이틀째 깨어났고 민준이 하려는 일을 이해했을 때 울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소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양이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가 강해야 한다면요? 민준은 병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다. 하준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나에게 신장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주었어.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지. 목적을 주었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네가 쓴 그 쪽지, 그 3 단어가 나를 구했어. 이제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수술은 다음 주로 예정되었다. 전날 밤 민호와 그의 가족이 병원에 왔다. 유진과 회사 이사들이 꽃과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수현은 울면서 그가 자랑스럽다고 전화했다. 심지어 본점의 만식 씨도 나타나서 민준의 아버지가 아들이 된 남자를 보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준의 즉석 가족, 모두 걱정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하나가 되었다. 혜진은 민호와 지영 사이에 앉아 지지를 받았다. 쌍둥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모두를 즐겁게 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6시간의 조용한 기도, 손잡기, 공동체. 외과 의사가 마침내 지쳤지만 미소를 지으며 나왔을 때 방 전체가 일제히 숨을 내쉬는 듯했다. 2 사람 모두 괜찮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신장은 하준에게 완벽하게 기능했다.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민준과 하준은 옆방에 머물렀고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서로를 방문했다. 그들은 함께 앉아 편안한 침묵을 공유했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은 민준에게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뭐가? 민준이 물었다. 아저씨의 일부를 떼어주고 더 약해지는 것이요.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나는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 아무것도 정복하지 않았어. 그저 주었을 뿐이야. 그리고 깨달았지.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하준은 세상을 밝히는 그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가 이해했네요. 소녀는 간단히 말했다. 마침내 이해했어요. 그리고 민준은 그렇다.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은 축적하거나 정복하거나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하고 주고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매 순간을 완전히 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3주 후 2 사람 모두 퇴원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이제 그곳은 생명과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활기찬 장소였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 민준이 선택한 모든 가족이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발견한 한 남자의 완전한 변화를 축하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발코니에 혼자 서서 민준은 이제 다르게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장이 있던 옆구리의 흉터를 만지고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고 그 대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받았다. 가족, 목적, 진정한 삶. 하준의 쪽지는 여전히 그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세 단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더 많은 부나 권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다. 진정한 연결, 진심 어린 사랑, 달러가 아닌 감동받은 삶으로 측정되는 유산. 민준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몰랐다. 종양은 안정화되었지만 의학은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어쩌면 6개월, 어쩌면 1년, 어쩌면 수십 년.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민준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매일을 완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는 수정처럼 맑게 깨달았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종류의 부였다. 달이 서울 위로 빛나고 있었고 수백만 개의 이야기가 그 은빛 시선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외로운 백만장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민준, 친구, 형, 삼촌, 기증자가 된 한 남자가 마침내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당신이 정복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감동시킨 삶에 있었다. 이야기 끝이 내야 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준과 하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연결하고 진정으로 살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민준은 가장 큰 부는 우리가 축적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했다면 여러분도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나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하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하준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각각의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며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찰을 계속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현명한 소년의 단순한 세 단어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댓글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곧 뵙겠습니다.